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오품에 지나지 않는 작은 자리, 영의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러나 영의정도 함부로 못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로 조선 정치의 흐름이 바뀌었고 조선 살림의 운명이 흔들렸습니다. 1575년 선조 8년이었습니다. 한양의 두 사대부가 그 자리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집은 도성 동쪽 낙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집은 도성 서쪽 정릉방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이 마주 본 그 사이로 조선의 살림이 두 줄로 갈라섰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살림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300년을 이어졌습니다. 집의 위치 하나가 한 시대의 이름이 되었고 살림의 작은 다툼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5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의 외아들 순회세자는 이미 13세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조정은 다음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찾아낸 사람은 16세의 소년, 중종의 서자 덕흥대 원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성군 이연, 그가 곧 선조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왕, 적장자가 아닌 왕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즉위 후 명종의 비인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살피는 자리, 원래대로라면 어린 왕이 자라기까지 긴 세월을 발 뒤에서 정사를 들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순왕후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앞선 시대에 문정왕후가 20년을 수렴청정하며 조정을 어지럽혔던 일을 인순왕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걷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임금은 영특하였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새벽에 경연에 나가 학자들과 토론하였습니다. 이왕과 이이가 곁에서 임금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살림의 등용으로 친정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여 인순왕후는 즉위 8개월 만에 발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직접 정사를 살피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영이 몰락한 뒤 살림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화로 죽고 흩어진 살림들이 이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왕과 이이를 비롯한 학자들이 하나둘 임금 곁에 섰습니다. 명종 시절 살림에 묻혀있던 학자들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광조가 죽은 지 50년이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의 뜻이 그제야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훈고의 시대를 지나 살림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림이 조정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림의 안에서도 조용한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살림이라도 명종 시절부터 조정에 자리 잡고 있던 차들과 선조 즉위 이후 새로 등용된 신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꼴이 있었습니다. 전배라 불린 옛 살인과 후배라 불린 신진 살인, 이 두 무리가 같은 조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의 이름은 이조전랑. 이조의 정랑과 좌랑, 정랑은 정오품, 좌랑은 정육품, 품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정일품 영의정과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전랑이 가진 권한은 영의정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한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대권, 자기 후임을 자기가 추천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이 자리에 앉은 자가 정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조차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조판서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이 자대권은 1516년 중종 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광조의 건의로 정착된 제도였습니다. 조광조는 훈고 대신들이 인사를 좌우하는 것을 막고자 젊고 청렴한 살인들이 서로 후임을 추천하게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둘째, 통청권. 나라의 언론을 맡은 3사의 관리들을 추천하는 권한이었습니다. 3사라 함은 사간원과 사원부와 홍문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의 비리를 캐고 임금의 학문을 자문하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이조전랑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3사의 입을 잡으면 조정의 공론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낭청권. 제야의 선비를 과거 없이 추천하여 등용시키는 권한이었습니다. 1569년 선조 2년부터 부여된 권한이었습니다. 이 셋이 합쳐졌을 때 이조전랑은 작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오품의 손에 조선 정치의 흐름이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조전랑을 거친 자는 거의 정승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역죄 같은 큰 죄가 아니면
탄핵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풍계는 정오품이로되 정승의 자리로 가는 길목, 한 시대의 살림을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나 노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조전랑은 청요직 중에 청요직, 맑고 중요한 자리, 사림의 공론을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림은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의 첫 번째 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심의경,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김효원. 먼저 심의경, 153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명종의 처남이었습니다.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의 친동생, 외척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외척은 아니었습니다. 이왕의 문화에서 글을 배운 자, 척신이면서도 사림의 공론에 몸을 기울인 자였습니다. 명종 시절 자신의 외삼촌 일양이 사림을 탄핵하려 들었을 때 심의겸은 거꾸로 외삼촌을 탄핵하여 내쫓았습니다. 척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림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림 사이에서 심의겸의 이름은 척신이로되 적신이 아니라 그렇게 무거운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조 즉위 후 심의겸은 승정원 우승지를 거쳐 1573년 2조 참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사를 다루는 2조의 한 자리, 당상관의 한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김효원, 1542년에 태어났습니다. 심의겸보다 7살이 어렸습니다. 1565년 알성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황과 조식의 문화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조선 학문의 두 봉우리에서 한꺼번에 학문을 익힌 인물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한 번은 봄에 손수꼰 집신 한 켤레를 10여 년을 신고 다녔다 합니다. 그런 김효원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 이조민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 이조민이 윤원영의 사위였습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사림이 가장 미워하던 척신, 그리하여 김효원도 한때 윤원영의 집에 식객처럼 드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 길이었으나 적신의 집 문턱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인연이 훗날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1572년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조전랑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당시 이조전랑이던 옥건이 다음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건은 자대권에 따라 다음 이조전랑으로 김효원을 추천하였습니다. 홍문관 출신의 젊은 문장가, 사림의 신진을 대표하는 인물, 청렴하기로 이름난 학자, 이조전랑의 자격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참의 심의겸이 반대하였습니다. 심의겸이 든 이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김효원이 한때 윤원영의 식객이었다는 것, 적신의 집에 드나든 자가 어찌 청요직에 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심의겸의 논리였습니다. 이 한 줄로 김효원의 추천은 무산되었습니다. 김효원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을 드나든 이를 척신의 식객이라 매도당한 것, 그것이 그의 가슴에 한 줄로 새겨졌습니다. 2년 뒤 1574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기가 김효원을 다시 추천하였습니다. 그 사이 사림의 공론이 김효원의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름난 학자들이 그를 변호하였고 신진사림들이 그의 자리를 돕고 나섰습니다. 심의겸의 반대는 끝내 막아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김효원은 마침내 이조전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1575년 선조 8년, 김효원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조전랑을 추천해야 할 자리,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심춘겸은 심의겸의 친동생, 인순왕후의 친동생, 명종의 처남, 역시 외척이었습니다. 김효원은 단호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든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조전랑의 자리는 척신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름은 이발, 심의겸의 동생을 막아세운 것은 2년 전 자기 추천을 막은 그 일에 대한 조용한 답이었습니다. 이때 인순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해 1월에 인순왕후가 승하여 조정은 국상 중이었습니다. 선조의 친정이 시작된 지도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심춘겸이 외척이라는 명분은 다소 약한 것이었으나 김효원의 마음에는 다른 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춘겸의 추천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다툼은 개인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자들과 김효원을 지지하는 자들이 조정의 두 줄로 갈라섰습니다. 조선의 사림은 하룻밤 사이에 두 패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두 패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심의겸의 집은
한양 도성 서쪽 정릉방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동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서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효원의 집은 한양 도성 동쪽 낙산 아래 권천동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현동 부근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동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집의 위치가 한 시대의 이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성 동쪽과 도성 서쪽, 한양의 도성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갈려 있었습니다. 서쪽은 옛 권세가의 자리, 동쪽은 새로 떠오른 신진 사대부의 자리, 그 두 동네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이 조선 사림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강처럼 흘렀습니다. 서인에는 누가 있었는가? 심의겸을 비롯하여 성혼, 팍순, 정철, 윤두수, 윤근수, 대체로 명종 시절부터 조정에 자리 잡고 있던 기성사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학통은 이와 성혼을 따른 기호학파, 경기와 충청의 항맥이었습니다. 이들은 옛사림의 자리에서 사림의 공론을 만들어 온 자들이었습니다. 동인에는 누가 있었는가? 김효원을 비롯하여 유성룡, 이산해, 김웅, 정구, 허엽, 이발, 우성전, 임재, 선조 즉위 이후 새로 등용된 신진사림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학통은 이황과 조식과 서경덕을 따른 영남학파와 화담학파, 영남과 호서의 항맥이었습니다. 이들은 새사림의 자리에서 척신의 잔재를 더욱 매섭게 끊어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사림이었으나 배운 학문도 살아온 세월도 서로 달랐습니다. 서인은 척신과의 타협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쪽이었습니다. 동인은 척신과의 어떤 인연도 끊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사 한자리에서 시작된 다툼이 어느덧 사상의 다툼, 정치 노선의 다툼으로 번져갔습니다. 학연과 인맥과 정치적 입장이 어느덧 한 줄로 묶여 투패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는 학문으로는 기호학파의 한봉우리, 서인의 학문적 뿌리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쪽 패에 몸을 싣지 않았습니다. 붕당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일, 사림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조선의 큰 손실, 그렇게 여긴 이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였습니다. 이가 우의정 노수신과 함께 임금에게 한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심의겸과 김효원 두 사람을 모두 한양에서 내보내자, 매직으로 보내 한 발씩 물러나게 하자. 이를 두고 의례당론이라 합니다. 선조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의겸은 개성유수로 보내졌습니다. 김효원은 함경도 경흥부사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가 오히려 불을 키웠습니다. 개성은 한양에서 가까운 큰 도시, 고려의 예수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경흥은 함경도 끝의 변방, 북녘의 추운 땅, 야인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같은 외직이라 하나 그 무게가 같지 않았습니다. 동인은 분개하였습니다. 서인은 우대하고 동인은 홀대한 것이라 그렇게 여긴 동인들은 이 일을 향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삼사에서도 이 일을 비판하였습니다. 선조는 김효원을 불영부사로 옮겼습니다. 불영은 경흥보다 더 변방, 다시 반발이 일자, 김효원은 다시 삼척부사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이에 김효원은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변방에서 변방으로, 바람든 자리에서 또 다른 바람든 자리로 이의 중재는 실패하였습니다. 붕당을 막으려던 그 손이 도리어 붕당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결정되었습니다. 선조는 이조 전랑의 자대권과 통청권을 일부 폐지하였습니다. 이조 전랑의 자리는 그날 이후로 예전의 무게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잃은 무게는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붕당이라는 자리, 당론이라는 무게,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어느덧 자리를 넘어선 다툼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572년 전직 영의정 이준경. 이준경은 일찍이 사림이 다시 일어서던 시절 조선 정치의 한 어른으로 자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조 4년인 1571년에 영의정에서 물러나 이듬해 영중추부사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경은 죽기 전에 한 통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차라 불리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상소였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정에는 사사로이 무리를 지어 붕당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를 그대로 두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이준경은 당쟁의 중심인물로 율곡 이의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의는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말이 사악해졌다. 그렇게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정의 다른 신하들도 이준경을 비판하였습니다. 영의정의 이름에 흠이 가는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흘렀을 때 이준경의 글이 그대로 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붕당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준경의 무덤 앞에서 반성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이 옳았다. 그것을 늦게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남은 평생 살인을 화해시키는 일에 몸을 던졌습니다. 붕당을 막으려는 글을 짓고 살인 양쪽에 사람을 보내고 임금에게 거듭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갈라진 물길은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무리가 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도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의 일마다 서인과 동인의 셈이 따로 들어갔고 모든 인사와 정책이 당론에 따라 갈렸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1583년이었습니다. 동인의 송은계, 박근원, 허봉 세 사람이 이 일을 강하게 탄핵하였습니다. 이들이 든 죄목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이가 서인을 두둔한다는 것. 그 해가 개미년이었기에 이를 두고 개미삼찬이라 부릅니다. 선조는 이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을 모두 귀양 보냈습니다. 송은계는 회령으로, 박근원은 강계로, 허봉은 갑산으로 모두 북녘 변방의 험한 자리였습니다. 이로써 임금의 마음이 서인 쪽으로 기울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붕당을 막으려던 이이는 그 결과 서인의 거두로 인식되어 갔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은 자리, 그러나 시대가 그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이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흘러간 자리에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1584년이었습니다. 이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생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들은 살인의 화해를 청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사흘 동안 조회를 패하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합니다. 한양의 백성들도 그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 사정이 급변하였습니다. 이발과 백유양을 비롯한 동인들이 심의겸을 강하게 공박하였습니다. 서인 안에서도 갈라지는 자가 생겼고 심의겸은 파직되었습니다. 심의겸은 파주로 낙향하였습니다. 그리고 1587년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인은 몰락하고 동인이 조정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동서분당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학통, 서로 다른 인맥, 서로 다른 당론, 같은 살인이었으나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두 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인이 잡은 조정 안에서도 또 다른 조용한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동인은 정열인 모반 사건과 기축옥사를 거치며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인 정철의 처벌을 두고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자와 가볍게 다스려야 한다는 자, 이 두 갈래가 다시 갈라섰습니다. 남쪽 산자락에 살던 우성전을 따른 무리가 남인이 되었고 북쪽 마을에 살던 이발을 따른 무리가 북인이 되었습니다. 류성룡이 남인의 한 어른이 되었고 이사내가 북인의 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서인 또한 시대를 거치며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갈래에서 두 갈래로, 두 갈래에서 네 갈래로 살림은 끝없이 나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1575년 그 한자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조전랑이라는 정오품의 자리,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느냐 마느냐, 그 작은 다툼이 조선 300년 당쟁의 첫 매듭이었습니다. 심의겸이 한양 서쪽에 살지 않았더라면, 김효원이 한양 동쪽에 살지 않았더라면, 그 두 집의 위치가 다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동인도 서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살림, 같은 학문, 같은 임금을 모셨던 사람들, 그러나 한번 갈라선 마음은 끝내 다시 모이지 않았습니다. 집의 위치가 사람을 가르고 이름이 패를 갈랐으며 패가 시대를 갈랐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같은 살림의 같은 학문이 같은 임금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답을 들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회의가 저녁에 다툼이 되고 한 사람의 말이 한 패의 말이 되며 한 패의 말이 다시 적의 표적이 되는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위에 조선이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할 임금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반개의 자리에서 왕좌에 오른 임금, 선조,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바다 건너에서 한 사람이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서로의 옷자락을 잡고 다투는 동안 바다 건너에서는 검이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살림이 자리 하나를 두고 다투는 사이 조선의 운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그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조선 500년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